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동차 관련 이슈 중에 제일 핫한 것들만 모아서 저희가 쉽고 재밌게 소개해주는 코너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위키트릭 권혁재 PD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PD님 첫 번째 이슈 어디서 꼽아오셨나요? 자, 현대자동차가 13년 만에 일본 시장에 재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일본 재진출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시 좀 일본에는 호재가 좀 있었는데 혹시 2000년대 초반에 어떤 호재가 있었을까요? 드라마 유행한 거라든지 네. 아니면 그때 당시 유행한 그런 문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시에 겨울연가가 상당히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이때 연사마 배용준 씨의 인기가 어마무시했었죠. 네네. 현대자동차가 바로 이 배용준 씨를 소나타 광고에 기용할 정도로 상당히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였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15,000대밖에 못 팔았어요. 사실 현대차가 왜 일본 시장에서 실패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현재 2,400만 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일본은 이에 3배가 넘는 8,200만 대의 자동차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한국보다 3배 정도 차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올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을 보면요. 한국에는 14만 7천 대의 수입차가 들어왔고 일본은 13만 3천 대의 수입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는 일본이 3배 더 큰데 수입차는 오히려 적게 들어온 거죠. 그만큼 일본 시장에서는 수입차가 좀 많이 안 팔리는 시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본을 갈 때는 강력한 무기, 강력한 차 이걸 좀 들고 가야 할 텐데 어떤 차로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인 넥소와 그다음에 전기차 플랫폼으로 제작한 아이오닉 5. 네, 이 두 모델을 가지고 일본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생산한 국가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이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양산한 경험이 있으니까 수소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돼 있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넥소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그런 인프라적인 분위기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이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전기차들도 충전 시설들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와 전기차로 일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토요타가 얼마 전에서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를 발표를 했어요. 네, 저도 봤어요. 그 모델. BZ4X인데 아이오닉 5랑 외관은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 들어가는 배터리도 BZ4X 같은 경우에는 71.4kWh 배터리를 적용을 하고 있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72kWh 배터리를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같은 급의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1회 충전 시 유럽 기준이죠. WLTP 기준으로 450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481km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선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성능 면에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바탕으로 만든 전기차를 얼마 전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사실 세계 최초거든요. 야, 이거 도요타가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 선점했던 것처럼 전고체도 선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고차 배터리는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다. 단시간 내에는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좀 넘어야 될 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일본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 수입차 선호 안 하고 네. 자동차 좋아하고 네. 그런 성향. 네, 맞습니다.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전기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어떤 거세요?
테슬라 아닌가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공개를 하지가 않아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테슬라 몇 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네. 대신에 기타 항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타 항목. 기타 항목에 있는 차량들 판매 대수가 거의 대부분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기타 항목에 2,680대 차량이 팔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날고 긴다는 테슬라도 고전하고 있는 게 일본 시장이라는 말이죠. 네. 또한 이 전동화 모델 판매 수치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약 5만 8천 대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일본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약 1만 5천 대 전기차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일본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질 좋은 전기차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나. 그래서 일본 시장에 맞는 판매 전략을 좀 계산을 해야지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이것을 늘려야 합니다. 이걸 늘려야 된다고요? 네. 보조금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거 아닌가요? 예, 당연하죠. 네. 보조금을 많이 늘리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하셔가지고 네. 권 선생님. 물론 보조금을 늘리면은 뭐 혜택을 그렇죠. 받는 파이가 분들이 커지겠죠. 많으니까 예, 네. 그것도 맞지만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겨울철 주행 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브랜드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몇 해 전에 아이폰이 겨울만 되면은 좀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 막 꺼지고 막 그랬던 뉴스가 있었는데 전기차 배터리도 이 겨울철 저온에 취약한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 대상 평가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은 이 상온 일대와 저온 일대 전기차 배터리 효율의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 저온 일대 상온 대비 65%에서 70% 정도의 효율만 유지하면 됐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서 2022년에서 2023년까지는 65에서 75%, 네. 2024년에는 70에서 80%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 효율에 차등을 둔 것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해당 고시안은 내년에 새롭게 인증하는 차량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미 인증이 마친 전기차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권 PD님께서 겨울철에 또 직접 주행을 해보셨다고 그때 배터리가 정말 확 줄던가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효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난방을 켜게 되면 주행 거리가 엄청 줄어듭니다. 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히터를 돌리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열 에너지로 이거 소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진짜 추워가지고 히터를 확 키면은 주행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지기도 해요. 뭐 노래도 못 듣고 히터도 못 켜고 그냥 추운 채로 달려나가야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겨울철에 일산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사실 엔딩 촬영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제외하고는 진짜 운전하고 충전밖에 안 했거든요. 밥 먹을 때도 충전을 물려놨어요. 이때 왕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5시간이면 가는 거리죠? 네, 그렇죠. 편도는 한 5시간이면 가죠. 근데 지금 밥 먹을 때까지도 충전을 하고 그랬다. 네. 2배? 10시간? 10시간 정도, 18시간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전기차의 좀 겨울철 약점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상당히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책은 저온이란 악조건 속에서도 이 배터리의 효율 편차가 적어야지 사실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조사한테 공을 넘긴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떤 이슈를 얘기하셨을 때보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는 옆에서 그 울그락불그락한 게 좀 느껴지셨습니다. 힘들었어요. 네, 찐 소비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 실험 결과가 기억이 나는데요. 연초에 한 실험에서 영하의 환경에서 20종의 친환경차, 그러니까 20종의 전기차를 모아두고 주행거리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이 1위를 했다는 거. 정말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해서 찐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늘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권 PD님, 마지막 이슈도 짚어주세요. 네. 안앵커님도 운전하시죠? 네, 운전하죠. 네. 요즘 운전하시다 보면은 뭐 화나실 때 있으세요? 많이 화나죠. 언제- 요소수도 화가 나고 아, 그다음 기름값도 화가 나고. 디젤 차 타시나 봐요. 네. 아이고 이런. 영혼 좀 풀어주시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어플에 그 차계보 어플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10월 6일에 기름을 넣었을 때 분명 리터당 1,595원에 넣었었거든요. 11월 3일에 1,753원에 주유를 했어요. 한 달 사이에 무려 150원 이상이 뛴 거잖아요. 이거 기름값이 정말 너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고요. 12일부터 유류세가 20%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그다음에 LPG는 40원씩 이제 리터당 인하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근데 국제유가가 오른 겁니까?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제일 큰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변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죠? 네. 그러면은 일단 회사 출근 안 하죠. 네. 그리고 밤 10시 넘으면 어디 갈 데 있나요? 없죠. 없죠. 집에서 맥주 네. 마셔야죠. 예, 밥도 못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콕하게 되고 공장 멈추고 뭐 해외여행 꿈이나 꿀 수 있나요? 아, 못 꾸죠. 예. 자동차도 기름 안 쓰고 비행기도 기름 안 쓰고 공장 가동하니까 기름 안 쓰고 이 기름의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공급을 확 줄이게 되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를 배척하고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해서 위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조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좀 정상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기상 이상 현상, 엘니뇨 현상 때문에 상당히 추울 것이다. 북극 한파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난방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름의 소비는 증가하게 되겠죠. 계속 쓰려고 하는 곳은 많아지겠네요. 겨울철 와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을 안 늘려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연말까지 유가가 100달러까지 치솟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를 제외한 거대 산유국이 또 한 곳 있죠. 바로 미국. 미국도 상당히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소 중립 정책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원유를 생산하거나 가스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펙 플러스가 좀 더 원유를 증산해 주는 것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불과 얼마 전이에요. 11월 4일에 12월에 어떻게 증산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11월과 마찬가지로 40만 배럴만 증산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사실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해당 콘텐츠를 보고 계실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에 바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유류세 인하했다고 해서 땡 하면은 가격 내리는 그런 구조는 아닌가요? 네,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요. 주유소도 예를 들어서 유가가 한참 비쌌을 때 기름을 사왔던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조정은 사실상 주유소 사장님 마음입니다. 평소 다니시는 주유소의 기름값이 얼마나 인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꼭 살피시고 주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인하분만큼 이게 값에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좋은 주유소 찾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 정도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